자,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일기 수업 할 건데 GS 일기요. 근데 아시겠지만 시험 기간이 조금 9월 달로 이렇게 늦춰졌어요. 그러면은 사실 큰 상황은 상관은 없는데 교수님들이 보통 개강하면 제일 바쁠 때거든. 행정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쁘실 텐데 그때 이렇게 채점하러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기쁘기보다는 짜증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뭐 나름대로 열심히 채점을 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경쟁자들도 더 이렇게 확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1차 준비하시는 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하세요. 예전 같은 1차가 아니야. 예전 한 5년 전만 해도 그냥 뭐 2차 하다가 노동법도 겹치고 뭐 경영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뭐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무슨 뭐 고용률 구해라, 실업률 구해라, 뭐 탄력성 구해라 이런 것들은 우리 1차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2차 때도 하긴 할 거예요. 노경에서도 뭐 그런 약간 불이타성 대비 차원이 있고 또 경영학 같은 게 이렇게 난이도를 올리기는 되게 쉽거든. 그래서 조금 올리면 바로 또 지금 너무 쉽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시고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 기간이 좀 연장이 됐기 때문에 답안지 쓸 때 이렇게 좀 잘 표현하는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래 2기, 3기는 시험 보는 게 목적인데 1기 때는 우리 시험 볼 겁니다. 우리는 연기 때부터도 시험 보죠. 근데 이 시험 본 다음에 채점을 제가 직접 채점을 할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합격자분들이 채점해 주셨고 되게 잘해 주셨고 그런 것도 있어서 좋긴 한데 사실은 안 그래도 이렇게 지금 실강보다는 뭐 이 수업 같은 경우도 온첨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강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아쉬운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학생과 뭐 또 수험생이지만 제자분들과의 관계도 좀 애매하고 뭐 약간 그렇게 되는데 제가 물론 작년에 합격자분들이 채점하고 제가 다시 보면서 뭐 도장도 찍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점수도 부여하고 그렇긴 했는데 제가 직접 채점을 해야지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더 시간을 많이 쏟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채점을 할 건데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시험을 꼭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 준비가 잘 안 됐다 하시면요. 오픈북을 권하는 건 아니지만 오픈북을 해서라도 시험을 반드시 봐서 제출해 주세요. 아셨죠? 가능한 한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또 강의 뭐 하실 기회가 있으시겠지만은 백지를 내는 걸 제일 기뻐해요. 아니 뭐 이렇게 하지만은 채점할 때는 어유 고맙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약간 그래요. 근데 오픈북을 하지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 답안지 내는 개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 아시죠? 그나마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과목도 그래. 1기 때가 많이 내다가 2, 3기 때가 시험이긴 한데 약간 늘 부족해. 그리고 준비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뭐 스스로뿐만 아니라 선생님한테 약간 민망해서 안 내는지 모르겠지만 내시긴 해야 돼. 근데 오픈북을 한다는 얘기가 아예 책을 옆에 펼쳐놓고 베끼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최저임금이 어떤 미치는 효과 구해라 아니면 뭐 탄력성 계산해라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공식을 까먹었다 이렇게 되면 책을 보고 공부를 잠깐 하시라는 뜻이야. 그래서 한 20분 정도 해가지고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군 하고 쓸 때는 안 보고 쓰셔야지. 물론 그것도 오픈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답안을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고 답안 비슷한 예시 답안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약간 모범 답안도 제가 나눠 드리긴 할 건데 그 최고 답안 너무 그걸 뭐 베끼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 요렇게 잘 쓰는 사람들이 있군. 그리고 모르겠어요. 평일반은. 근데 주말반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보다 수준이 좀 이렇게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처음 진입하는 분도 있지만 작년에 했던 분들이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답안의 퀄리티가 제가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보다는 이게 상향 평준화 되는 듯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노경에서 엄청 고득점을 뭐 처음부터 예상하고 들어가기는 좀 쉽진 않아. 그렇다고 고득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실수 안 하고 뭐 또 시험 문제가 그렇게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다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공부를 더 할 게 없는 거지. 더 깊이 판다 해서 뭐 점수가 더 나올 건 아니고 뭐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상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답안지 하나 이렇게 채점해드리고 예시 답안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요 우리 문제를 똑같은 문제고 아는 문제인데 답안을 복기해 보는 것을 예, 추천드려요.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써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야지 그래프 크기를 어떻게 하고 내용을 어떻게 좀 압축할지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없고요. 그냥 시험 이렇게 꾸준히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뭐 그래야지 제가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아 수준이 이렇게 되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기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하진 않을 거야. 가끔은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문제도 재탕해서 낼 거예요. 그 이유는 뭐 그래야지 제가 이제 뭐 약간 표준을 정하죠. 아, 이런 답안을 옛날엔 잘 못 썼는데 이번 수험생들은 되게 잘 쓰네. 뭐 그런 것도 감안하려고 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뭐 그냥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꾸준히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교재는 우리 갖고 계신 그걸로 할게요. 연기 때도 그걸로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반복을 할 겁니다. 근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좀 이렇게 속도를 좀 올리면서 뒤에 풀어볼 문제, 복습 문제 있는데 그것도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 교재가 파트가 3개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1기 때는 연기 때도 하긴 했는데 파트 1, 예, 요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파트 1만 여러 번 곱씹으셔서 해결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해요. 그리고 GS 2기 이렇게 되면 이때는 파트 2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의 메인 핵심은 파트 1이라고 보시면 돼. 최근 5년 동안은 파트 1에서 다 커버가 됐고요. 그럼 파트 2는 도대체 뭐야? 파트 2는요. 우리 파트 1이 보야스 책을 기준으로 만든 거고요. 파트 2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교수님 책들이 몇 개 있어요. 배무기 교수님이나 뭐 김유배 교수님 다 옛날 분들이야. 그래서 그거는 아예 책이 서점에도 없어요. 근데 뭐 그걸 보긴 그렇지.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 뭐 기출을 봐야 됩니까? 하면 타픽은 봐도 되는데 문제 스타일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기출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주제가 중요한 거지 뭐 그런 식의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예전 국내 교과서 특히 조우영 교수님 책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좀 그나마 국내 책에선 그런데 그분들 다 근데 은퇴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왜 참고로 해서 늘만한 걸 넣어놨는데 그냥 파트 2를 중심으로 하시고 파트 2는 우리가 약간 브리타성 대비를 좀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GS 3기 때는 파트 3을 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자꾸 파트 1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럼요. 파트 1에 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할 거야. 근데 거기다가 약간 난이도를 좀 더 덧붙여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뭐 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저는 노경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파트 1만 잘 우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괜히 파트 2, 3에 막 이렇게 하다가 괜히 기본적인 걸 잘 못 쓰면 오히려 더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를 좀 뎁스를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 3는 역시 마찬가지야. 국내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그 뒤에 우리 뭐 시험 위주로 할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파트 1만 잘 보시고 뭐 2, 3기 때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왜냐면 책이 두꺼운데 이걸 맨날 들고 다녀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은 뭐 스프링 이렇게 분철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면 파트 1만 분철해서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아셨죠? 자, 우리 그냥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저런 얘기할 게 뭐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연기 때 좀 중요한 걸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앞에 머릿말 내용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목차가 나와 있는데 목차가 여기서 똑같습니다. 가능한 한 이렇게 기본적으로 맞춰서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노경책은 뭐 개정 안 됩니까 하는데 그 보야스 책 자체가 개정이 되긴 했는데 거기다 추가로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애매하긴 한데 경제학이 요즘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인기 많을까요? 의외로 통계학이 인기가 많대. 빅데이터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는 친구들은 그쪽으로 가고 아니면 경영 가고 이래서 그런지, 그래서 두꺼운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보야스 책도 보면은 책이 한 최근에 한 3, 4년 만에 한 번씩 개정되는데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그래도 그 전에 좀 만들어져서 가장 그 이전판 버전까지 다 담겨 있으니까 이걸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최근 내용보다도 더 많은 걸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맞춰서 목차도 똑같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 방법 나와 있는데 예전에 몇 개 넣어놨는데 한번 재미로 읽어보세요. 재미로 한번 보시고 내용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차 뭐 제가 첨삭하면서 거기다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빨리 그거 찾으셔야 돼. 답안 작성할 때 자기한테 맞는 펜이라든가 그래프 크기 같은 거 얼마나 크게 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 좀 그것 좀 정해가지고 좀 이렇게 체계화된 형태로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프도 이렇게 그리게 되면 밑에다가 뭐 그림 넘버를 좀 붙여주세요. 제목 간단하게 써주시고, 이 제목을 이제 목차를 잡아야 됩니까? 뭐 사실은 경제학 과목에서는 다른 경영학 과목 같이 논술형이라 할지라도 목차는 사실 안 잡아도 돼요. 근데 그럼 왜 목차를 권장합니까 하면 사실은 논문 쓰듯이 이게 한눈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다시 나중에 하건데 앞에 1번 보시면 문제에서 묻는 게 무엇인가 이걸 보는 거죠. 예. 문제를 제기한 게 도대체 뭐냐. 그걸 간단하게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별거 없어. 안 써도 돼. 사실은 바로 그냥 본론 들어가셔도 돼. 다음에 이제 여기다 본론 내용을 쓰게 될 건데, 아시겠지만 본론에는요 이 경제학 마인드로 답안지를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노경이니까 문제 자체가 경제학 틱하지 않더라도요 경제학 마인드로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이 경제학 마인드로 답안을 작성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면요 그냥 간단해. 노동 경제학은 시장에 대한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답안 안에 시장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고, 시장 하면은 아시겠지만 수요와 공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 상호작용의 결론이 뭐로 나타냅니까 하면 이게 균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상호작용한다고 그랬는데 노동의 수요 주체가 기업이죠. 노동의 공급 주체가 근로자입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여기 얘기할 때 기업이죠. 기업. 여기는 근로자죠. 근로자. 자, 요런 사람들이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게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 앞에다가 최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최적, 선택,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기업과 근로자의 최적 선택, 뭐 그런 얘기를 언제나 다루게 되고, 그 결과로 얻어진 게 수요와 공급 곡선이 되고, 그럼 최적 선택의 기준은 뭔데? 경제학 마인드 할 때. 요거 할 때 최적 선택의 기준 할 때 요게 한계 원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한계 원리. 마지널입니다. 시험 문제 자체도 그래요. 계산 문제도 그렇고. 한계는 아시겠지만 마지널 해서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개 더 추가 시. 이렇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계 원리에 기반을 둔 최적 선택, 그걸 살펴보고, 그 다음 그 수요 공급에 따른 상호 작용 균형, 이걸 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균형이 가장 바람직한 균형이야 할 때 우리가 이게 바람직한 균형에 대한 판단 기준까지 얘기해야 돼요. 바람직한 판단 기준. 그게 뭐예요?
물어보는 것만 쓰면 되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치 판단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효율성이고 다른 하나는 공평성이다. 이렇게요. 형평성이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효율성은요, 낭비가 없다는 거잖아. 낭비가 없는, 이게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이 기업과 근로자인데 나중에 물론 새로운 경제 주체가 들어와요. 여기에 정부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 부분이 와요. 특히 뭐 이민자 이렇게요. 이민 노동자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얻게 되는 잉여를 극대화할 때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잉여라고 할까요? 사회 전체 잉여라 할게요. 사회적인 잉여가 극대화된 상태가 바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효율성은 아시겠지만 낭비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잉여가 극대됐는가? 그런 것들을 그냥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이 편익과 비용의 원칙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계라고 해야죠. 그래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해가지고 한계 편익이 크면 더 생산을 하는 것이고 한계 비용이 크면 생산을 그만하는 것이고 이 원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객관적인데 근데 우리가 낭비가 없이 어떤 사람이 요즘 같은 경우 한 사람이 다 모든 걸 독식하더라도 낭비가 없고 잉여가 극대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 그래서 공평성이나 이거는 주관적이죠.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 의해서 이건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배분되는 게 공평한가? 이게 뭐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할 때는 그냥 n분의 1 이렇게 공평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약간 분배할 때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게 공평하다.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주관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냥 요 메커니즘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 다시 챕터 1장에서 볼 건데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내려다 보셔가지고 목차를 잡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를 써나갈 때 야, 관심사가 뭐지? 주인공 누구로 할 거야? 야, 누가 갈등 관계가 있어? 거기 제3자로 들어오는 조절하는 뭐 이렇게 끼어드는 애가 누가 있지? 그거를 먼저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잡을 때 한눈에 쫙 스토리가 돼서 이렇게 쫙 쓸 수 있으면 그건 대단한 거지.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중간에 놓칠 수 있으니까 뼈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를 잡을 때 목차를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쓸 때 이 여기 문제 제기도 뭐라고 쓰는 거냐면 왜 쓰는 거냐면 혹시나 내가 출제자가 얘기한 문제를 잘못 이해했나 아니면 그걸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한테 그걸 제시하는 거지. 출제하신 교수님, 저는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내용을 앞으로 요러한 내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설사 중간에 내용이 다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가 빠지거나 어떻게 됐어. 근데 잘 쓴 것 같은데 이 친구 안타까워 보여. 그럼 교수님이 딱 보기에 이 친구는 첫 단추에서 문제를 잘못 읽었구만. 그래서 뒤에 계산이 틀렸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안타깝네. 그럼 조금이라도 1점이라도 더 줄 수 있다고. 여러분들 1점 그게 아니라 우리 시험은 1점 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답안이나 뭐 하나라도 더 써달라 이거는 1점이라도 아니면 0.1점이라도 더 이렇게 획득하기 위한 그냥 노력이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채점하는 교수님 내 멋진 답안을 봐봐 이게 아니라 저 좀 부족하지만 이거 좀 봐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착 쓰는 그렇게 그래도 볼까 말까야. 교수님들 머릿속에 뭐냐면 야 내가 바빠 죽겠는데 이 답안지를 봐야 돼? 하고 아이고 눈 버렸네 이런 그러니까 못된 건 아닌데 그냥 느낌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논문을 한 자 더 보는 게 그 개인적으로는 더 즐거움과 만족이 있지. 저는 다르지. 저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그래도 제자분들이니까 자꾸 채점하면 이름도 기억하니까 이분이 답안이
점차 퀄리티가 올라가네. 기쁘단 말이야. 근데 교수님들은 채점하는 교수님들은 익명성이라고 이게 누구 답안지인지 몰라. 내가 이런 걸 봐야 되나? 거기다가 이제 틀리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긋는다고. 거기에다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쓰겠습니다. 본문에도 이러한 내용, 최적 원리, 뭐 여기 한계, 그 다음에 시장의 균형, 그 다음 정부가 이제 문제에서는 여기서 더 들어가죠.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개입이라는 게 바로 쇼크를 이렇게 집어넣게 된 거예요.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뭐 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그러면 이 균형 상태가 변화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업을 수강하기 전과 수강한 이후에 뭐가 얼마나 좋아졌어? 뭐 그걸 보는 거 아니야. 바로 보면 야, 너 그 수업 좋으냐? 그러면은 좋지. 그럼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런 걸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균형의 변화까지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실시했다. 아니면 어떤 규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세요. 그러면 이 충격이 있기 전과 있은 후가 뭐가 어떻게 달라졌나. 그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 표현할 때 강조하는데 답안지에는 본론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로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말로 서술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게 연습하실 때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려고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학만 하시게 되면은 몸에 그게 체화가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연설을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그냥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나는 그래프도 암기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우린 답안지에 드러내야 돼. 얘랑 그러니까 그래프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림. 그리고 또 하나 수식도 있어야 됩니다. 계산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 연기 때도 많이 했는데 목적식과 제약식 이렇게 했잖아. 우리 경제학에서의 관심사는 늘 최적이라니까. 이 최적 선택이라는 옵티마이제이션이 왜 들어갑니까 하면 저 멀리 경제학의 처음 출발 자체가 자원의 희소성에서 모든 문제가 발단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나의 체력도 제한돼 있고 시간도 제한돼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과목에 얼마나 어떻게 쏟아부을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식에서 얘기하는 것은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뭔가 목적식이라고 하죠. 그걸 뭐 계산하라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제약식 요것만 그냥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게 그냥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반드시 써주시도록 노력을 하는 뭐 훈련을 하는 게 답안 작성하는 뭐 그 과정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고 그냥 끝나면 좀 뭔가 허전해. 그러니까 이게 논술형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뭐가 영향이 뭐냐라고 하면 그 결과를 그냥 매듭 목차까지 잡을 건 아니지만 한번 핵심 포인트를 결론으로 다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중 최저임금을 실시했을 때 아니면 어떤 점에서 탄력성을 구하여라 그러면 수식을 통해서 하고 뭐 그래프도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도 그린 다음에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줄 정도만 쓰면 되지.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탄력성의 크기는 뭐 3이다 이렇게 한 줄 해주시면 됐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아마 채점하기가 더 버거워지면은요. 약간 늘 우리 주관식 시험 문제는 그래. 꼭 우리 시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험도 그렇고 무슨 뭐 임용고시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다 주관식이거든. 이게 어떻게 공개를 하지 않아. 채점하면 학교에서야 시험 봤으면 채점한 결과를 나눠드리고 여기서 이거 틀렸다. 선생님, 교수님 이거 뭐 좀 이의 신청합니다. 이거 좀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불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데 주관식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이 공정하고 나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채점을 했겠거니 믿고 이제 가긴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점이 내가 점수가 잘 못 받았으면 왜 점수가 안 나왔지?
그게 사실은 딱 명확하지 이게 밝혀지지가 않다 보니까 내가 뭐가 잘못된지 알아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걸 수정해서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여러 번 볼 것도 아니니까 뭐 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답안지를 쭉 봐온 가운데 이렇게 쓴 분들은 대략 뭐 60점은 넘었고 좀 이렇게 되면 좀 했을 때는 60점 언저리가 되고 이렇게 썼으면 뭐 그런 경험을 사실 또 사는 것도 있는 거죠. 뭐 사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거 뭐 두세 번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부터 바로 보는 거니까 가능한 한 이거 답안지 써내시고 이번엔 직접 채점하려고 하니까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직 그런 분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써가지고 교수님 저 다시 써서 내니까 다시 봐주세요. 뭐 이런 분까지 있지는 않은데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일기 때까지는 뭐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자기가 봐도 알아. 자기가 봐도 또 다시 쓰면 처음에 쓴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답안지 퀄리티가 올라갔네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들어갈게요. 자, 챕터 1장 들어갈게요. 이게 왜 또 바로 들어가냐면 주말반도 그렇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과목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공부할 내용은 되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보강을 막 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보강 안 하려고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노동경제학. 자, 우선 3페이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노동경제학이 뭐냐. 뭐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누가 물어봐야죠. 예. 저도 보통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그래도 아직 오프라인 실강을 이렇게 오시긴 했네. 저도 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이렇게 학원이야 하긴 하는데 혼자 스튜디오에서 하기도 하고 학교 수업은 거의 온라인으로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딱 한 과목을 성대에서 수업하는데 성대에서 이번에 3개 하거든요. 근데 2개는 당연히 온라인이니까 그냥 편하게 하고 하나는 너무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옛날에는 학교 다니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여기저기 학교 가면 이게 또 재미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안 간 것 같아가지고 간만에 이렇게 가봤어요. 갔는데 이제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한 대략 한 70명 미만이면 오프라인을 권장하고 70명 이상이면 온라인을 권장하는데 주로 이제 경제 언론 하는 건 이제 100명 넘으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데 한 과목은 그냥 일부러 그냥 학교 가려고 한 40명짜리 하긴 했는데 갔는데 보니까 첫 번째는 다른 과도 그런데 폐강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폐강은 왜 되나 봤더니 첫 번째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이면 폐강 그리고 이제 막 영어 수업이면 또 많이들 폐강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도 이제 거기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서 간만에 오프라인 오늘 처음 갔거든요. 1, 2주차는 온라인으로 올리고 3주차에서 오늘 처음 갔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뭔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막 역시 학교 내에는 학생들도 별로 없고 교수님들도 없고 뭐 그렇긴 해요. 근데 보니까 달라진 거는 다들 수험 준비 하나씩은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몇몇 친구는 노무사에 관심이 있다고. 과랑 상관없이 옛날에는 주로 경영학과 이랬는데 뭐 행정학과 뭐 다른 과들도 이렇게 많이 어문 계열도 막 노무사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서 아니면 다른 자격증 이렇게 준비한 친구들이 뭐 상담을 많이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거 할 때 언제나 보시게 되면은 노동경제학 이런 거 얘기할 때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학문인가 그걸 한 번씩 생각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볼게요. 자, 노동경제학의 관심 대상은 노동시장의 작동에 대한 연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경제학적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다시 얘기하는데 경제학이 뭘 다루는 거라고요? 시장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시장의 작동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 것처럼 살짝 복습을 다시 할게요. 이렇게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는 거죠. 수요, 공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사과나 바나나 그런 시장도 있지만 지금 관심사는 노동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식하게 되는 거니까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여기서는 노동 서비스가 되는 거죠. 서비스 자를 그냥 빼요. 그래서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노동의 서비스라고 하고요. 이 기호는 좀 편한 걸로 하세요. 아니 문제에서 제기되는 걸로 하세요. 책에 따라서는 n을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l로 표현할게요. 2로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게 희소한 여기 노동력이 노동의 배분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관심입니다. 배분이라는 거 allocation이죠. allocation.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몸에 약간 체화가 돼 있어야 되니까 이게 뭐야 다 아는 거잖아. 그리고 이걸 물어봐 그건 아닌데 아무튼 기초 탄탄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로케이션이니까 어떻게 배치하는가 이걸 나타냅니다. 왜 이런 거에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시작 자체가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이 앞에 계속 얘기하지만 어떻게 배분해야 좋은 배분입니까? 하면 최적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우리 과거 노경 시험에서는요. 최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적정이라는 말을 많이 또 써요. 적정 배분 이런 거요. 그게 최적이라는 뜻이야. 최적하면 너무 수학적인 그런 약간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배분 역할을 해주는데 수요 공급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아담 스미스가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라 했습니까? 하면 수요와 공급자가 뭘 보고 결정하냐면 가격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임금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시장의 가격은 임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어떻게 결정됐을 때 희소한 자원인 노동이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그거를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 우리 주인공 2명 있는 거 밑에 그림 보면서 당연히 생각하셔야 돼요. 노동의 공급자가 근로자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로자 할 때 우리 노동 공급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 거의 한 50% 이상이 노동의 공급 도출하고 노동의 수요 도출하는 겁니다. 기업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로자는 목적이 뭐야? 근로자의 효용 극대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용 극대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둘이 어떻게 같은 협조 관계도 있지만 서로 갈등 관계에 있게 돼요. 왜 갈등 관계에 있을까요? 아니, 근로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가능한 한 임금을 높은 임금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기업은 이윤 극대화하려면 임금이 다 비용이니까 낮은 임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임금은 낮게 근로자는 임금을 가능한 한 높게 그러니까 막 서로 갈등, 컨플릭트 관계가 되고요. 그래서 요 높게 받으려는 낮게 주려는 게 딱 맞아 떨어진 상태가 그게 바로 우리는 균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균형이 달성된 균형 임금이 얼마냐 뭐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균형 가격인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냐 그게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하나의 꼭지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희소한 노동 어떻게 배분되는 게 최적인가 그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하나 더 들어가면 노동의 공급자가 이제 근로자잖아. 근로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 이거요. 노동자 이득이라고 하죠. 그걸 잉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근로자의 잉여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이요. 기업 같은 경우는 발행을 할까요? 고용주 잉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기업의 잉여, 고용주 잉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용주 잉여. 아무튼 머릿속에 이런 큰 그림이 있어서 어떤 걸 물어보고 어디까지 얼마나 쓸지 그거를 먼저 처음 딱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한 2, 3분은 잘 고민을 하셔야 돼. 출제자가 생각했던 걸 내가 놓친 게 없나?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루는 거예요.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해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야, 지금 이렇게 돼서 균형 임금과
여기 다시 정리하면 균형 상태에서의 고용이 결정됩니다. 균형 고용량이 결정이 돼요. 이렇게. 자, 우리 나중에 많이 하겠지만 정부의 규제라든가 어떤 외부 충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AI가 등장하거나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거나 정부가 최저임금 같은 거 규제를 하거나 등등 되었을 때, 고령화 저출산 이렇게 됐을 때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쓰세요 하면은 개개인으로 보게 되면 근로자의 효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보면 되고, 기업의 이윤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걸 보면 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이걸 뭐라 그래요? 시장이라고 해놨잖아. 이게 마켓을 나타내는 그래프라니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쓰세요. 그러면 결론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맨 마지막에 따라서 결론은 이거 쓰셔야 돼. 임금에 미치는 영향,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임금이 늘었는지 고용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렇게 하면 끝. 거기서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가 없으면 거기서 끝내시면 되겠고, 야 그래서 이걸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평가해 봐라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효율성, 공평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1번에 살짝 한번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노동시장의 관심 대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보시면 관심 대상.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관심 대상 우선 주인공 찾아볼게요. 주인공 누구예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드라마나 영화 보면 주인공이 있어야지. 노무사 시장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주인공은요, 근로자. 주인공 플레이어를 알아야 돼. 기업.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정부가 들어옵니다. 사실은 정부가 들어올 필요는 없지. 알아서 근로자와 기업이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득이 있으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근로자든 기업이든 이게 뭐 나쁜 계약이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계약이면 누가 계약을 체결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사적인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이 계약 체결한 결과를 정부가 딱 봤더니 아이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어떤 중학생이 초등학생이 엄마가 시켜가지고 애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보호를 받거나 학교를 가야 할 애가 제가 계약했는데요? 저 취업했는데요? 막 이렇게 나쁜 임금 조건 하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정부가 이 계약이 잘 작동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계약일 수 있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실패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됩니다. 언제? 시장이 단이라 쓸게요.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는 거야. 그 시장이 실패되었을 때 이렇게요. 실패 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수요 독점 시장 정도 얘기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 봐야 되고. 자, 그다음에 관심 대상입니다. 얘네들이 거래되는 게 뭐라고요? 너 몇 시간 일할래? L과 그리고 여기다 쓸게요. 관심되는 변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도 얘기했는데 W와 L이 관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주인공하고 관심 변수 뭐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노동시장에 거기 밑에 보시면 특성이 있는데요. 1번 이렇게 돼 있어요. 노동시장의 특성. 자, 파생수요라는 말 잘 체크를 해 주시죠. 파생수요. 자, 뭐에 파생된다는 겁니까? 하면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노동시장은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인풋에 해당합니다. 자본과 관련해서 생산 요소라고 하죠. 이 기업이야. 그래서 기업이 이제 경영 조직 이런 데서 뭔가 그 안에 조직까지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데, 그것도 다 사실 백그라운드는 경제학 베이스로 되긴 하는 거죠. 근데 학부에서는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대학원의 뭐 계약 이론, 기업의 조직 뭐 이런 것들은 거기로 넘기고, 뭐 코즈라든가 학부에서는 그냥 기업은, 그러니까 이 수학이 너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건데,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이 Q 이렇게 됩니다. 그냥 그러한 관계, 생산함수,
이걸 그냥 우리는 기업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기업은 뭐라고요? 생산함수 이렇게 됩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이렇게 변환시키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인풋을 넣어야지 뭔가 아웃풋이 나오긴 하는 건데 사실은 또 주문이 없으면 생산할 유인도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생산에 대한 주문이요. 이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생산을 더 많이 해달라고 하는 거야. 자동차 주문 밀려 있어. 그러면 기업은 이제 뭔가 만들려면 인풋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죠. 파생 수요라는 말은 노동시장이 생산물 시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종속된다,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노동시장의 파생 수요 의미를 써라 이런 건 안 나오니까 시장 언급할 때 앞에 인트로에서 파생 수요 성격을 지니는 노동시장 뭐 이렇게 한 줄 언급하면 왠지 교수님들이 딱 봤을 때 인상이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어디 가나 그래요. 면접 볼 때도 첫인상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노무법인 들어가려고 해서 합격해서 딱 갔는데 딱 봤더니 거기 위에 있는 노무사분이 되게 인상이라는 게 뭐 생긴 거 이런 느낌보다는 그 태도나 그 약간 기품에서 나오는 게 왠지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 노무사에서 내가 이렇게 꺼려한단 말이야. 비슷해요. 그러니까 답안지도 글씨를 아주 잘 쓰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답안지에서 풍기는 그 인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것들을요 사실은 열심히 자꾸 쓰면서 좀 좋은 이렇게 답을 잘 쓰는 거 있잖아. 우리 뭐 다른 수업뿐만 아니라 그래서 최고 예시답안 보면서 그걸 이제 뭐 따라 하는 거죠. 애시당초 원래 잘 쓰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건 뭐 그런가 보다 뭐 부럽네 하시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자꾸 노력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도 뭔가 의도적으로 써야지 생각하지 않게 되면 답안지 안 쓰게 돼요. 근데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글쎄 그게 얼마나 기여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느낌이 왠지 그냥 동점이고 비슷하면은 조금 더 점수를 주게 됩니다. 자, 밑에 1번 첫 번째 줄 보시면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론적으로 학습해서 노동시장에서 어떤 특정한 결과가 왜 자주 관찰되는가를 살펴보게 되고요. 이론과 사실 나와 있는데 이 둘은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론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형이 있어서 경제 현상을 설명하고 또 그걸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증 연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뭐 그냥 팩트에 대해서 네가 설명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이라 하면 이게 바로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주로 또 나오는 게 노조 관련된 독점적 노조 관련된 모형 뭐 이런 걸 설명하시오 해서 제시를 하게 되면 이 모형을 가지고 이론 기반으로 해서 이 사실에 대한 걸 설명하는 거니까 뭐 그냥 결국은 그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 근데 아무튼 이 둘이 다 같이 가위의 양날처럼 가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모른 채 기업과 근로자 고용관계를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뭐 되는 거 그걸 하려면 그거까지 알아야 됩니다. 밑에 관심 사례가 있는데 이건 연기 때 하나씩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대체할게요. 근데 관심 사례가 전부 다 시험 문제 나오는 토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뒤에 다시 할 겁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와 영향. 그래서 뭐 여성의 경활 참가율 이런 건데 이것도 그냥 이유로 해가지고 설명할 만한데 그걸 나오진 않고요. 그러니까 뭐 지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세요, 고용률 구하세요, 실업률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그건 1차용이긴 하죠. 우리 1차 시험에 매번 나오는 거고 우리도 뭐 연기 때나 이렇게 1기 때도 뭐 가끔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뭐 요거 이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해외 이민자 유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거듭 말씀드리는데 임금이죠. 임금과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게 바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점땡 보시면 최저임금이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외부적인 쇼크가 온 거야. 쇼크가 왔을 때 그게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보시면 근로자를 미숙련 근로자로 나눴네. 미치는 영향 뭘 써야 되냐? 이게 애매하다고. 근데 정해져 있다니까. 여기 보시면 관심 대상이 미숙련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하면은 뭘 쓰면 될까요? 그냥 딱 정해져 있어. 저 앞에 노동시장에 수요 공급하는 거지. 미숙련 근로자 대상으로 해서 야, 얘가 받는 어떻게 임금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임금이 말이야 좀 올라갔대. 최저임금 때문에 등. 야, 근데 일자리는 어떻게 됐어? 아니, 임금이 올라갔는데 일자리가 팍 줄어들게 되면 미숙련 근로자 전체에서는 좋은 게 아니지. 물론 취업한 사람은 좋겠지만. 그래서 야, 고용은 일자리는 어떻게 근로시간은 어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걸 보는 거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걸 쓰는 거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고. 야, 그래서 이거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잘 됐어? 그게 바로 미숙련 근로자. 그래서 임금이 높아지고 고용이 많아지면 W 곱하기 L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임금 곱하기 노동 시간이잖아. 이게 근로소득이죠. 아니, 우리가 워라밸 좋아요.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소득이 그냥 일주일에 5일 일할 때랑 소득 월급이 똑같으면 그건 진짜 좋은 거지. 근데 만약에 일주일에 3번만 일하세요. 이틀 쉬세요. 근데 대신 근로소득도 줄어든다. 그럼 선택하라고 그러면 저 같으면은 그냥 일 더 하고. 왜냐면 아니 내가 여가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으면 그 뭐해. 집에서 뭐 컴퓨터나 뭡니까 인터넷만 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더 일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걸 다 같이 고려해야죠. 그래서 근로소득은 W 곱하기 L 이렇게 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효용이 증가하는가? 이거요. 증가 여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노조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 노동자들이 행복해졌나? 그걸 보는 거지 뭐. 효용이 증가했나? 기업은 이제 이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미숙련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거기 보시면 최저임금법이 하면은 뭐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임금이 어떻게 됐니? 노동 시간이 어떻게 됐니? 그래서 근로소득은 어떻게 늘었어? 줄었어?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돈만 많이 있다고 또 여가가 너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여가까지 고려한 효용 극대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효용이 증가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더 뭐 할 얘기는 없어요. 아셨죠? 밑에도 마찬가지야. 작업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규제가 앞에 스토리는 집어넣는데 최저임금이라는 정부의 규제가 있어요. 안전이라는 정부의 규제가 있어요. 충격으로 다가온 거지. 그래서 이게 거기 보시면 노동시장의 고용과 노동자의 소득 똑같은 얘기잖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하면은 소득이라는 게 이거죠. 임금과 고용과 미치는 영향. 그 다음 더 나가서 그게 효용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안전과 규제가 이제 또 기업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기업이다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윤에 미치는 영향 그걸 따지는 거지. 그래서 기업의 총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 야, 기업의 총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보게 되고 자, 이 결과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는가의 여부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갈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면 가끔 비벼 쓴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그게 뭐냐면 문제를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그냥 언제나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그러면 그냥 다 거의 다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똑같죠.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 이게 원래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출제하시는 분들이나 외국 원서 뭐 저자분들 이런 사람들 다 전공이 이건데 오히려 그냥 뭐 나오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미치는 영향 뭐 이거 똑같이 쓰면 되지. 거기 보시면 인적 자본 투자했을 때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교육을 받으라고. 그렇게 되면 저소득 계층의 후생이라는 말이 효용, 뭐 이윤, 뭐 다 이걸 퉁해서 후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의 불평등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 이거는 좀 약간 애매해. 뭐냐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뿐만 아니라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잖아. 근데 야, 불평등한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거야? 이걸 봐야지. 우리가 경제학에서 제일 관심사 되는 것들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측정이 중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일관된 방식으로 측정을 해서 과거에 비해서 불평등도가 심화됐나 그렇지 않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 모든 노경책 뒷부분에 나옵니다. 임금의 불평등 관련해서 주로 여러 가지 중에서 뭐 로렌츠 곡선이라든가 근데 1차용이야 1차용. 그래서 아직 2차에선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그거 모르지. 그냥 이런 거 나온 것처럼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안 하면은 나오면 아예 손도 못 대니까 뭐 진위계수 이런 것들 살짝 보긴 할 겁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한 이 두 가지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불평등도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며 불평등도가 심해지는 이유는 뭐냐 그런 것들은 본문에서 차차 할 거예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적극적인 차별화 폐지 정책이 약자인 여성, 미숙년 노동자, 소수민족의 일자리에 미친 영향, 말이 일자리라 했지 그냥 고용에 미치는 영향, 또 임금에 미치는 영향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 다이나믹하게 다르게 막 다양하게 변해. 거기 보시면 정부의 차별화 폐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다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폐지 정책 그리고 거기 노조가 미치는 영향. 우리 시험에는 최근에 노조 작년에도 나왔죠. 올해는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 안 나온다고. 근데 안 하면 안 되지. 하긴 하는데 그냥 좀 딴 거에 좀 더 뭐 인적 자본이나 아니면 차라리 뭐 차별은 또 그 전에 나왔거든. 그래서 원래는 시험 문제가 노동의 수요, 노동의 공급, 노동시장 그리고 차별 노조 여기서 계속 맴돌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좀 범위가 너무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지. 다른 것도 당연히 이런 게 더 탑픽이니까 이런 거 노동 이동 또 헤도닉 모형이라 해가지고 우리 살짝 뭐 넘어가긴 했는데 그런 것들 좀 더 하셔야 될 타이밍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관대한 실업보험 혜택이 여기 미치는 영향할 때 거기 실업기간도 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이 이 실업률 측정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업률 측정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토픽들이 우리 노경의 관심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노동시장의 경기자들 나와 있습니다. 앞에 봤어요. 근로자의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2번에 기업 동그라미 치시고 3번에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 한 줄로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최상의 직업을 찾고자 노력하고 최고 가격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죠. 임금이 되겠죠.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가능한 한 저쪽에 보시면 근로자들은 높은 임금인데 기업은 낮은 임금을 주려고 한다라는 거. 정부는 규제를 통해서 근로자와 기업 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교환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거요. 아래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체결했다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좋으니까 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호 이득을 극대화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중간에 불공정한 바람직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되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교환이라는 말 있잖아. 그래서 이 노동력을 교환을 하는 과정, 교환의 이익 이런 말들이 다 경제학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뭐 최저임금제, 직업의 안전에 대한 규제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답안지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교환 뭐 아니면은
뭐 파생 수요, 그리고 선택할 때는 최저, 뭐 희소성 같은 거 넣어도 괜찮고, 그다음 여기 뭐 극대, 최대, 뭐 최적 이런 것들, 효용 그리고 이윤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버무려서 들어가 있으면 좋고, 시장 전체로 할 때는 언제나 임금과 고용이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 나와 있는 4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거 그거 한번 잘 다시 한번 체크 정리하시고, 5페이지 내용 간단한 건데 그거 잠깐 쉬었다가 지금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빠르게 보고 그 다음 뒤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